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조합으로 만나게 됩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리 박진영입니다. 변 고문님 나오시기 전부터 왜 빨리 안 내보내느냐, 왜 이러냐, 노영이 막 이런 비난이 막 댓글에 잔뜩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변희재 대표님? 저 참 오랜만에 여기 나왔죠. 맞아요. 예, 이제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한번 또 쫙 조회수 올려주시는 건가요? 대답 안 하시네요. 자, 두 분 친하시죠? 근데 네. 요즘 보면은 사실은 우리 변 고문은 원래는 좀 보수 성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었는데 사실 지금도 보수 성향입니다. 예, 근데 좀 중도적인 성향이다 이런 또 얘기들이 근데 이제 많아서. 워낙 촛불 이 인사들과 한 1년 반 활동하다 보니까 네. 제가 좀 몰랐던 것도 배우고 내가 확신 가졌던 것도 좀 검토해보고 그러면서 좀 옮겨진 건 맞는데 예, 정체성은 분명히 보수인데 좀 확장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확장이 됐다. 네, 알겠습니다. 전 진보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뭐예요? 그 급진 리버럴이지. 아, 급진 리버럴? 예. 자, 전형적인 자유주의자죠. 그렇군요. 예. 네. 예를 들자면 뭐 저출산 정책 이런 것처럼 큰 관심 없잖아요. 아, 관심 없어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아, 예. 그게 급진적인. 아니 예를 들자면은 왜 국가와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더 낳아야 되는가? 라는 이런 사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를 위해 자유주의자 사람을 입장에서. 낳아줄 필요는 없다. 아, 그렇죠. 자식을 국가라는 낳을 필요는 것은 없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지. 네. 오늘도 힘내자님, 난 박진영이 좋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극우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극우 보수에 저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자, 지난주 이어서 이번에 이제 설 지나고 우리 수요일 만나는 첫 순서인데요. 설 민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 대표님? 저는 그냥 민심을 서울에 거의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 아, 그래요? 결혼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이제 그 약혼녀하고 뭐 산행 정도 하고 제가 좀 원고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민심을 못 들었는데. 민심을 못 들었어요? 뭐 들으나 마나 뭐 똑같죠. 윤석열 대통령 그 설 방송에 대해서도 다들 이미 국민들이 예상한 대로 그냥 갔구나. 이건 포기다 포기. 포기. 대통령에서 기대할 게 없구나. 포기다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민심에 대한 뭐 변화는 없다. 똑같다. 그러니까 민심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정권 심판 내지는 검찰 독재 타도 이런 쪽으로 가고 지금까지 있는데 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가고 또 이제 또 반대로 그냥 윤석열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김건희 손을 지키겠다. 그냥 그대로 한 7대 3이 그냥 평평하게 가고 있는 거죠, 뭐. 그렇군요. 우리 박 부원장님 어떠십니까? 저는 저기 설 민심을 들어보긴 했어요. 예, 설 민심을 많이 들었고요. 네. 설 민심을 반영해서 제가 노래를 한 곡 개사를 했습니다. 설 기념으로 이거 불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데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박절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야. 매정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야. 디올백에 가리워진 사랑이야. 나너 좋아해, 너나 좋아해. 거기까지 들어야 돼. 더 이상 나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도 백을 받고 싶다. 어떻습니까? 노래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위험합니다. 자, 이거는 저희 방송국하고 무관하게 패널이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일단 미리 저희 사과드리고요. 예,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설 전에 대단 방영까지 하면서 이 말씀하신 이 디올백 내지는 디올 파우치에 대해서 뭔가 좀 국면 전환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결국 이게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지지층은 붙잡아 놓고 지지층에 비지지층은 대해서는 이제 포기하게 만들었고 그냥 이제 국민을 갈라놓은 거고 메시지는 분명한 게 어떤 경우든 김건희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성역이니까 포기해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냈죠. 그래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성공한 거네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김건희 디올백 의혹 갖고 있다가 대통령 방송을 보고 내가 의혹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한 명은 있었겠습니까? 그냥 갈라진 국민 그대로 7대3 구도나 8대2 구도로 그냥 가게 던져놓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에서는 자꾸 한동훈을 자꾸 띄워가면서 윤석열의 그림자를 지우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외국 회사의 작은 가방, 뭐 파우치, 이게 맞는 거다라고 계속 KBS 주장하던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우리 박 부원장님 보시기에는? 일단 뭐 물타기를 해서 넘어갔죠. 중요한 거는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진영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쭉 이어가야 됩니다. 네. 뭐 디올백, 다이알백, 명품백, 파우치백
뭐 다양한 비판의 거리들을 가지고 이제 동일한 주제잖아요. 가지고 이제 이슈를 뭐 대표도 이야기하고 최고위원도 이야기하고 다 평론가들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슈를 이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설 지나면서 좀 야당의 공세가 좀 약해졌다.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오히려 야당의 공세가 약해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아까 우리 저기 한동훈 그 연탄 나르면서 뭐 얼굴에 수검댕이 칠했냐 네. 안 했느냐 해프닝이거든요. 그런데 호응해주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또 뭐 한동훈이 또 586 비판하잖아요. 그거 호응해주면 안 돼요. 그 이슈라는 것은 홈구장에서 싸우느냐 어웨이 구장에서 싸우느냐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가능하면 홈구장에서 싸워야 돼요. 내가 유리한 거, 내가 공격하는 곳에서 싸워야지 상대가 공격하는 것을 받아주면은 그게 이슈가 되고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아, 이거 진짜 정치 공학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때도 지금 박지원 교수님 말대로 최악의 대응이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한동훈 대에서 검사와 운동권 누가 눈싸움 많이 갔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거 완전히 그냥 맞습니다. 배를 그냥 저쪽 산으로 올려버렸죠. 아,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네. 어찌 보면 특수부 검사들의 이 조작 날조 이거 편파 수사가 중요한데 누가 술 많이 먹었냐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일단 그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그런 쪽으로 먼저 그 이슈를 조금 선점하니까 대응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그 거 아니에요? 대응을 네. 야 그러면 너 눈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니네 특수검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편파 조작 왜곡 수사했는지 범죄 행위를 따져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술로 빠지니까 네. 한번 댓글 보세요. 운동권 검사 똑같은 놈들이 물타기가 돼버렸어 그냥. 아, 오히려. 그렇죠. 조국 장관처럼 그 비번 까고 이야기에 이렇게 전환을 해버려야 돼요. 조국 교수가 좀 적당히 되는 거지. 아예 국민의 그, 전환을 만들어 버려야 된다. 586 퇴진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보면은 찬성한다 56%예요. 반대가 30몇 프로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토마토 TV에 노영이가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노영이 변호사를 바꿔주세요. 1번. 노영이 변호사 그냥 갑시다. 쭉 갑시다. 10년 동안 갑시다. 2번. 이렇게 여론조사 설문지를. 노예 갑시다를 1번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1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586 청산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아, 이 한국 사회에 정치 혐오가 기본적으로 뿌리 잡고 있는데 누군가를 청산하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좋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 하나의 여론 조작이에요.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한동훈 위원장 평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와서 이제 늘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하듯이 이제 연탄 논하라고 이제 쇼를 해봤는데 네. 별다른 효과를 못 얻었고 오히려 그 키높이 구두만 이제 이 세상에서는 키높이 신발만 눈에 띄었는데 네. 사실은 이건 공식적으로 저거는 문제제기할 만한 게 그 요즘에 그 우리가 그 젊은 애들 그 특히 여성들 그 외모 이런 문제들을 뭐 자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정말 공직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무마시켜줘야 되는데 보수의 그 당대표라는 사람이 키높이 신발을 막 신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닌다. 사실 그 외모지상주의 편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짚을만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일단 빼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막히면서 원래 법사위에서 했던 대로 제가 제 표현 들었다면은 소꿉놀이식 말장난으로 이제 긁어대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장기를 또 되살려간다 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1,000만 원어치 법학 읽어서 과일 사 먹었냐 밝히라 그러는데 네. 이거 진짜 보수 유튜버 그냥 그 썸네일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거 그냥 썸네일로 이 대표를 조롱하는 그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거를 그냥 받아가지고 집어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긁어대는 정치를 쭉 갈 겁니다. 말장난 정치를.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같이 넌 과일 안 먹었냐 이러면 큰일 나는 거고 그냥 특수부 검사들의 범죄 행위만 계속 공격해가지고 본질을 쳐야지 되죠. 한동훈 장관은 그냥 놔두면 안 돼. 이게 상대할 것 같다고 놔둬도 안 되고 같이 말 섞어도 안 되고 그냥 계속 본질을 쳐서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우리 댓글창에 1번과 2번이 올라오고 있는데 11대 4입니다. 네. 4는 도대체 뭔지 여러분. 야, 너무합니다. 민성님, 강아지님, 백두초이님. 우리 저희 토마토 TV는 노영희 그 변호사의 독재가 이거 굉장히 제대로 자리 잡았군요. 강철중님은 3번도 찍었습니다. 자, 웃자고 해본 얘기고요. 자, 계속해서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총선에 대비해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 민주당보다 더 빠르고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산에서 얘기한 거 또 내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먼저 또 포석을 깐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 부원장님?
순서를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먼저 참배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묘소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찾아갔더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을 듣겠다는 이야기인데 결정하고 이제 보고하러 간 거죠. 아, 보고를 하러 간 거다. 왜냐하면 의전 순서대로 간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더 윗사람이시니까 그렇죠. 의전 순서대로 갔기 때문에 보고하러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사전에 결정을 하고 가셨다. 그래서 뭐 조국 장관의 출마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적 의견을 냈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부산에 간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그래도 비례대표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여차하면 부산 지역구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측면의 가정을 하나 깔아놓은 그렇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부울경에서 조국 장관이 청장년청에 생각보다 지지율이 잘 나와요. 아,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 청장년청이 진보가 아니라 좀 중도적이고 또 중도 보수 이런 사람들한테도 잘 나와요. 이유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깊이 분석을 못 해봤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 경남의 역동성에 대해서도 한번 본인이 기대해 본다라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고를 하러 간 것이고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사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선거 결과도 그렇고 근데 그 민주당과의 관계가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소영길 대표님이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민주당과 좀 협의는 하는데 조국 장관은 아예 입당이 안 입당한 돼. 적이 없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정도 노선이면은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지금 부산 경남에 어차피 민주당이 인재가 부족하잖아요. 그 출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왜 신당을 만드는지 부분에서 왜 민주당이 안 들어갔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고 어떻게 또 신당 창당하자마자 또 박홍건 그 비례 신당 추진단장은 네. 원천적으로는 당신 안 하겠다. 그 조율을 아예 안 한 건가? 약간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조금 계륵처럼 조국 전 장관을 대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정당의 이제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이 정당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조국 신당의 정체성. 예, 그럼 민주당을 극복해서 뛰어넘겠다는 건지, 네.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지, 합치겠다는 건지, 그럼 결정을 빨리 해야지. 총선이 지금 60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정체성인지. 그러니까 지금 변 대표 말하는 것처럼 조국 신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이거는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는 거다. 중도 확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것만 뺏어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금 조국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가치적 신당으로서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신당으로서의 틈새 정당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틈새 정당? 예,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 변 대표 이야기하는 것의 연장선상인데 네. 자, 민주당을 넘어서겠다. 그러면 이게 가치 정당이 되는 거고 철학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조국 장관은 안 해요. 네. 안 하고 그냥 비례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비례 의석수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냐 틈새를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조국 장관 지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 안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건 뭐 있는 현상이니까 제가 민주당 그대로 표를 가져가는 게 아니군요. 있는 현상이니까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친명과 친문의 갈등 구조라는 것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명으로 건너오기 힘든 친문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국 정당으로 갑니다. 아, 친명으로 건너오기 힘든 친문이 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짐작한 데는 한 여론조사 하면 3에서 한 5% 정도 늘 나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조국 신당에 나와서 제일 손해 보는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낙연이에요. 그래요? 예, 이낙연이에요. 오호. 그러면 이낙연 지지자와 조국 지지자가 겹쳐요? 이낙연 지지자는 없는 거죠. 없어요? 없는 거고 실제로 이낙연 지지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탈당도 하셨고 네. 그리고 민주당과 적대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 장관은 물론 뭐 입당도 안 했습니다만 민주당과 적대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낙연을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네. 조국 신당으로 가기가 딱 좋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틈새를 틈새? 먹는 거죠. 틈새? 예, 가교라는 표현은 이제 정치적으로 합의와 상호 조율이 됐을 때 이제 하는 얘기고. 가교라고 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까 이 해석이? 근데 이제 기획은 그렇게 가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이 지금 기획대로 그렇게 충돌 없이 가주면 괜찮은데 결국 이 득표 전쟁 하다 보면은 네. 서로 이제 공간을 확대해야 되니까 충돌할 여지가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결국 만약에 비례연합에 안 들어갔을 때는 그 당의 정당 득표를 올리기 위해서 지역구 출마도 불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지역구 네. 출마라는 게 다 맞습니다. 뭐 당선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정당 득표를 올려야 되니까 그럼 그 지역구 출마를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이 변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만약에 조국신당이 지역구를 내보내 후보를 본인만 당에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몇 명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사람 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 이익 판단, 저 개인의 가치 판단, 이익 판단 빼고 말씀드릴게요. 네. 전략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돈 받고 조국 장관한테 컨설팅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부산에 무소속 출마하면서 무소속으로. 무소속이든 당을 아니면 만드는 아니 뭐 게 조국신당 무소속이에요. 조국신당으로 출마하면서 네.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 제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일화를 제안한다. 네,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그다음에 이준석 당까지도 단일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재밌어지죠. 그러면은 민주당에 부산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싫을 거잖아요. 단일화를 정치적 단판이 아니라 여론조사 경선하면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열세거든요. 저 국민당보다는. PK에서 예. 그러면은 한 6대4로 밀리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 출마해서 단일화 컨벤션 효과로 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꼭 그 민주당 후보가 불이익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조국 장관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조국 장관을 이기면은 이분은 또 더 뜨는 컨벤션 거고. 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모멘텀을 확보할 수는 있겠죠. 조국 장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될까봐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역할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지역구 출마보다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는데요. 어차피 대법원 판결 나면 구속되는 거고요. 네. 관계없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뭐 이게 또 그럼 김건희 씨라든가 본인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소고발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조국 장관 문제는 준연동형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병립형이 되더라도 조국 장관은 3% 5% 득표할 수 있는 거고 연동형이라도 3% 5% 득표할 수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준위성 정당을 만들기 때문에 민주당 몫은 이미 빼가지고 가는 겁니다. 병립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판이 잘못됐다. 비례연합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조국 신당이나 성균 신당이나 똑같은 거죠. 자기 목 가져가는 거죠. 자기 목 갖고 가는 거예요.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검찰 기소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어도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구속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아직까지는 출마 방식에 대해서는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나중에는 조국 신당이 민주당하고 같이 합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혹시라도 조국 신당이 좀 바람이 불어서 네. 만약에 한번 10%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꽤 많은 그 배지를 뺏긴다면 한 3-4개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바에야 조국 장관 데려와가지고 조국 하나 주고 끝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쪽에서.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걸 받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실형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항소심에서.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이게 정권이 문에서 윤으로 넘어가게 된 그 고리 같은 것들이 더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싫다. 또 내로남불 얘기 또 나온다. 이래서 민주당은 싫다는 거거든요. 왜 싫어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 있죠. 중도층들이 이제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그 박홍근 창당 단장? 예, 단장은 되게 싫어하던데요. 이제 박홍근 그 단장의 이야기도 이게 정치 현실이니까 일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로 문제에 들어가면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피해자 책임론처럼 되어버립니다. 아, 피해자 책임. 왜냐하면 이 검찰 독재 정권에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탄압받고 있다, 억압받고 있다, 조작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 장관도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죠. 다만 정치 현실, 국민 정서라는 것이 왜곡되어서 전달되기도 하거든요. 언론에 네. 의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략적 판단으로서 조금 더 건조한 상태에서 따로 양립해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은 조국 장관이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는 게 일단 민정수석 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때는 같이 갔어요. 네, 맞아요. 같이 가다가 검찰총장 되면서 법무장관 되면서 틀어졌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이 윤석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언제 이 사람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판단했을 때 정권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그러니까 임종석 씨는 좀 사기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다 사갔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쪽 인사들 중에서 특히 민정수석인 조국 장관은 언제 사귄 줄 알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럼 지금 사실은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여부가 되게 중요한 화두로 나와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조금 스탠스가 애매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변대표 지적 일리 있다고 봐요. 네. 이게 네. 한편으로 보면 민정수석 시절에 조국 장관이 유능했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유능했느냐 그 이야기인 거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본인도 폭정에 책임을 대한 좀 잘- 책임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그 애초에 알고 왜 진압하지 못했느냐. 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건데 한번 경중을 한번 따져볼게요. 조국, 임종석, 노영민. 최근에 이제 임종석 실장하고 뭐 추미애? 친한 분이 한 분이 뭐 이제 뒤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임종석이 잘못한 게 뭐 있어? 사실 막거든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네. 중앙지검장이라든가 검찰총장하고 관련 크게 없어요. 이분은 없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그 도의적 책임을 져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고위직에 했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이 사실 권력의 넘버 2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 임명에 관여했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임종석 그렇지 실장은 않아요? 큰 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노영민 실장이 뭐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뭐 관여는 뭐건 전체적으로 노영민, 임종석 쪽이 윤석열을 비호했고 네네네. 자기가 싸우는데 방해해놨다 이렇게 지금 추미애 장관 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임종석 실장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야기는 강도는 나는 뭐 사실 잘 모른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추론컨대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 책임이거든. 그래요? 이게 큰 차원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탄생되는 데 있어가지고 왜 자꾸 문재인 인사 책임론이 나오냐면은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총장이 적진에 들어가서 대통령 됐다. 이건 정말 거의 전례가 없는 사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뭘 했냐 이거 이 사람이 사기 쳤다 그러면 사기 당할 동안 뭐 하고 있었냐는 거는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송영길 대표는 당 차례입니까? 참 차례 선언해가지고 지금 3월 1일에 중앙당 창당 목표로 지금 그러면 가고 있죠.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조국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비슷해요. 비슷해요? 조국신당과 좀 비슷한데 다만 소영길 대표는 창당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소통한다. 그 민주당에서 또 소영길 신당을 불편하는 것도 비슷하고 아마 박홍근 단장이 또 내일이라도 소영길 안 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 지금 송영길 신당은 민주당 비례연합당에 참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양쪽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왜 민주당의 그 수박들도 많고 해서 제대로 못 싸우라는 불만. 이걸 사실은 이제 송영길 신당이 이제 캐치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여론의 흐름을 보면요. 송영길 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한데 그쪽에서 이제 센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으로 민주당이 지난번에 있었던 몰빵문처럼 네. 송영길 신당에 표 주지 마 이런 이야기 또 할 사람도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런 지난번 가능성이 있고. 열린민주당처럼. 예, 그런 가능성도 있고 역으로 반대로 송영길 신당에서는 민주당이 수박이 많아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돼서 우리 내부에 어떤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서로 조율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조국신당하고 싶어요. 차이는 소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구 출마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호남은 상관없지 않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남에서 누가 제일 서로 경쟁하는 상태에서 협력하자 그래서 만약에 송 대표 쪽이랑 민주당이 결별되면은 좀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근데- 적당히 협의될 수가 있겠죠. 근데 표가 갈리면 오히려 어부지리로 또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도권은 호남은 상관없다. 괜찮아요. 호남은 상관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 출마한다고 봐요. 그 지역구에 송영길도 출마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것도 고려하는 걸로. 뭐 그런 그것도 이제 고려합니다. 이건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워터멜론 척결 뭐 이런 식으로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워터멜론은 먹어서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어제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양당 정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지금 사실 사람들이 쭉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거든요. 양정숙
그 무소속 의원에게 우리 당으로 들어와 달라 15일까지다 이렇게 좀 얘기했어요. 내일이 15일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돈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일 수 있죠. 근데 지금 저는 진짜 아이러니한 게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민주당 출신이거나 현재 민주당이거나 이게 이 개혁신당이 또 가지고 있는 원래 처음에 내세웠던 얘기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아직 지금 민주당이 조금 공천 가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국힘당보다. 국힘당보다. 국힘당은 좀 영남권에 시한폭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아마도 영남권이 시작되면은 국힘당도 당겨서 한 원내교수단체까지 만든다는 걸 목표로 할 텐데. 네. 근데 저는 해저 의심하는 게 네. 이분들이 그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위성정당은 지역구에서 100석 이상 되는 데 쪽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의미 없는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요? 저는 그게 지금 이 위성정당을 지금 이 국당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준석 씨도 그렇고 이낙연 씨도 언제 어느 때 저는 저쪽에 이 윤석열 쪽과 결합할 수 있다고 보기 아,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위성정당을 매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총선 전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역원 20명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3번 달겠다. 우리 현역원 20명 모으겠다. 이번에 선거 통해서 30석 갖겠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잔돈 현금 좋아하다가 어음을 다 놓치는 상황으로 갔다. 네. 저는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왜 많이 갔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민주당이 원래 수박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 거고.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당의 포지셔닝을 잘못 잡았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잡고 있는 과거에 안철수가 했던 포지셔닝은 안철수가 한 10년 정도 쪽 드셔가지고 없어요. 그래요. 오히려 이 분명하게 정통 보수라는 것을 기치를 내걸고 윤석열 정부가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정치 프레임의 본질이거든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받고 얻어맞아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준석 동정론도 생겼던 거고 지지율이 10%, 17%까지 가기도 했단 말이야. 네.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이 현금에 혹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끌어모으면요. 여론조사에서 쫙쫙 빠집니다. 앞으로.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평코 회원들도 지금 빠지고요. 탈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래요? 정권 심판론이 완전히 빠지고 네. 그렇죠. 정권 심판론 대신에 양당 심판론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었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좋아요. 물타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땡큐다. 그래서 저는 그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좀 뒤에 있는데 저는 김한길 이낙연하고 소통되고 있지 그렇죠. 않나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김한길 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야 되는 건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85년으로 돌아가면은 네. YSDJ 선명야당 신민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중대 민한당을 다시 창당한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두 분하고 30분 해도 모자르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좀 더 시간을 길게 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